지금 이 자리에서 쓰니까 1년 5개월 전에 바로 이 밴쿠버에서 제가 강연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저는 이 밴쿠버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 좀 딱딱한 애국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밴쿠버의 자연과 환경, 경치에 대해서 좀 같이 즐기면서 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밴쿠버에 와서 딱딱한 애국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좀 이렇게 아쉽다는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밴쿠버라는 곳은 사실은 미국과 바로 붙어 있는 그 국경 도시이면서 또한 캐나다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시아를 향하는 캐나다의 창과 같은 그러한 도시로서 어떤 세계의 도시보다도 가장 국제적인 도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도시에 와서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홍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로 이렇게 오는데 한 1년 5개월이 걸렸어요. 사실은 저는 그 동안에도 수차례 밴쿠버에 좀 와서 만나고 싶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밴쿠버에 태극기 집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만한 리더가 사실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을 했던 참인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김홍기 목사라는 분이 나오셔서 애국 기도 강연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제가 참 많은 걸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째는 감명을 받은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애국을 무엇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놓으시더라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그 건국 역사와 또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정신,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애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갖다 너무 간단하고 힘차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어요. 맞아. 앞으로 나도 애국을 강연을 하고 다닐 때 그야말로 김홍기 목사님처럼 이것을 어떠한 우리 인간의 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배웠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에 잡혀서 성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영세를 받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뒤에 뭐 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태극기 운동, 소위 태극기 집회 그리고 탄핵 사건 이러한 데에 제가 관여를 하면서부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인생에 상당히 큰 교훈을 얻었다면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는 제가 평생 동안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이 법에 따라서 하면은 정의가 이긴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그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저는 1967년도 그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법시험을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3년 하고 나서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판사 생활을 8년 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의 길을 걸어서 평생을 저는 법조인으로서 살았는데, 이번에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좀 조용히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도저히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저렇게 뻔한 일을 가지고 왜 제대로 변론을 못하나 싶어서 제가 사실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제 나름대로 제가 평생 공부한 그 법학의 정신에 입각해서 저로서 볼 때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 법리라고 해서 열심히 변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변론에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히 결과가 제가 배운 법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판사들이 다 저와 같은 법을 배웠는데 다 저하고 다르게 해석하겠느냐, 또 다른 결론을 내리겠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자신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저가 바보가 돼버렸어요. 결과를 보니까 판사 8분 중에 단 한 명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받은 쇼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법률을 헛배웠구나. 잘못 배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법이란 법자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2번 다시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참 그때 평생에 제가 못 느꼈던 그러한 어떤 캄캄한 그런 혼란과 실망에 빠졌어요. 그 뒤에 제가 쭉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강연을 계속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계속 다녔는데, 하나씩 저는 시간이 흐르면은 깨쳐질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칠 거다, 이렇게 저는 또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뒤에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라는 걸 하는데 전혀 뜻밖으로 제가 생각한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정치에 대해서 커다란 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그러한 노선 견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여기서 받아들여지가 않구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또 회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또 애국 집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많은 거를 깨치게 됐어요. 첫째는 제가 깨친 건 이래요. 세상 일은 절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떤 방향으로 꼭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다른 원리가 있구나, 다른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답을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 김홍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시면서 어떤 그 신의 섭리,
기독교의 어떤 신학의 원리 가지고 푸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을 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역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정말로 제한된 것이구나. 법률도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의 뜻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올바로 해석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다시 어릴 때 제가 어머니한테 배웠던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 탄핵 과정에서 저 인간 개인 김평우가 얻은 최대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얻은 또 한 가지 수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는 태극기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뭐 다 끝났는데 그만두지. 할 만치 했잖아. 아유, 김 변호사. 이제 당신도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지. 세상이 다 안 되는 거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고. 아이 뭐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쉬어. 아유, 당신도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 애국 잘못하다가 병들어. 아이고 맨날 뉴스 볼 때마다 속상하고 잠 못 자고. 당신 잃는 건 건강이야. 그럼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그렇게 정말 저를 아끼면서 충고해 주는 거예요. 고마운 말씀드리죠. 저도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그 말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아유 나도 할 만치 한 거지 사실. 또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할 만치 했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야. 이런 말도. 근데 제가 그만둬지질 않아요. 왜? 태극기 집회를 갈 때마다 아니야. 태극기 집회에서 더 훌륭한 더 좋은 애국자들을 자꾸만 만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훌륭한 애국자들을 자꾸 만나고 훌륭한 인간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보통 위기 때는 그러한 애국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국 집회에 나가서 정말로 제가 평생에 만날 수 없는, 만나기 어려운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제가 애국 집회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제 답은 또 다른 집회에 나가서 또다시 훌륭한 애국자를 만나고 싶어서요. 애국 집회 가는 곳마다 저를 감동시켜주는 훌륭한 애국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왜? 다른 애국 집회 또 비행기 타고 뭐 5시간 또 뭐 시차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또 뭐 제 돈 들여가면서 또 강연도 준비해야 되고 크루즈 여행 갈 걸 잘못했다는 왜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자기가 모르게 이번 집회는 또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날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애국 집회를 저는 계속 다닙니다. 후회스럽지 않아요. 후회스럽지 않고 애국 집회에서 만났던 너무 많은 훌륭한 애국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워요. 대한민국은 결코 안 망하겠구나 하는 신념이에요. 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요. 세계 정말 어느 나라에도 2016년 11월부터 태극기 운동이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그러면 거의 1년하고도 9개월 가까운 시간,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태극기 집회가 쉰 적이 없어요. 장소도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한국의 전국 각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미주 각 도시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태극기 애국 집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끈덕지게 지속되고 있는 패트리오트 무브먼트는 세계 역사에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촛불 집회, 그것이 나라를 바꾸고 우리 역사를 바꾸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태극기 애국 촛불 집회가 몇 번 열렸는 줄 당신 알아? 촛불 집회 11번밖에 안 열렸어. 거기 참가한 사람들 숫자가 전부 몇 명인 줄 알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숫자를 합해도 100만을 넘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횟수로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100회가 훨씬 넘습니다. 전 세계 각곳에서 열려요. 또 누가 촛불 집회는 기획자가 있었고 그것을 주동하는 기획사들이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는 세계 방방곳곳에서 열립니다. 어디서 열리는지도 몰라요. 누가 이것을 통계로 잡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것을 열으라고 중앙에서 지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 지역에서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화려한 무슨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는 아니에요. 태극 집회는요, 정말 때로는 10명밖에 안 모이는 초라한 집회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집회에서도 많이 참여해 봤어요. 오늘 이 자리도 솔직한 말로 이 장소가 그렇게 촛불 집회에서 열었던 것 같은 그러한 그 거대한 음악이 열리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거대한 화면이 펼쳐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무슨 행사 아니에요. 이 행사는 어느 캐나다 그런 조그마한 그 외곽에서 조그마한 식당에서 열리는 것이에요. 준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에 특별한 어떤 행사가 따로 열리고 있는 태극기라는 것도 벽에다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태극기 집회가 저는 지금 오늘의 이 집회는 분명히 역사의 하나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태극기를 이렇게 벽에다 걸고서 집회를 열었다는 건 저는 처음이거든요. 이만큼 우리 태극기 집회는요 순수합니다. 순수한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무슨 출세하자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 오시면 무슨 출석했다는 출석증 받아가서 돈 받는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돈 주머니에서 귀한 30불 내고 여기 참석하시고 있어요. 또 여기 참석했다고 해서 누가 표창장 준다나요? 오히려 피찬이나 많이 먹죠. 그런데 뭐하러 가? 아유, 다 끝난 거. 거기 뭐 노인네들밖에 더 나와? 거기 이쁜 여자라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태극기 집회에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순수함을 느껴요. 순수함. 순수함.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하는 것이 어떤 자기 마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움직인 것은 정말로 이 작지만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거대한 역사를 창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그마한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 태극기 집회가 작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똑바로 잡는 그러한 위대한 운동으로 반드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우리 김원기 목사님 또 한 목사님 전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피하고 제가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는 앞으로 한 10분 계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 또 듣고 싶으신 거, 그러한 것을 물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그러한 형태로서 오늘 강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그야말로 전환기적인 시점에 처해 있다. 아까 한 목사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똑바로 지적을 하셨고, 김 목사님은 또 그것을 좀 더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셔서 그 타이타닉이 호가 빙하에 충돌된 그러한 침몰 직전의 상황으로 표현을 하시고, 또 여기서 탈출하는 우리의 방법이 무엇인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건국사는 1948년부터 계산해서 70년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조금 더 바꿔서 광복 시점 45년부터 계산하면 이제 73년이라는 시점이 되는데, 저는 이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건국의 역사, 그것은 1945년부터 시작을 해서 1987년까지 진행되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대한민국 건국사 해석법이에요. 그리고 제 2기는 소위 1987년도에 민주헌법을 만든 시점 이후의 대한민국의 시기로, 그래서 2기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먼저 제1기는 그것은 건국 시기 때, 건국 1기인데, 이 시기는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두 분이 주역을 맡은 그러한 건국 시기입니다. 그러한 건국 시기에는 전쟁도 있었고, 많은 혁명, 5.16 혁명이 있었고, 4.19 학생 의거가 있었고, 5.18이 있었고, 또 많은 투쟁과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파란만장한 건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다음에 2기로 들어가서 1987년 이후를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앞에 1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87년 이후의 역사는 소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5년 단임의 대통령들이 차례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면서 소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2기가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랑이에요. 제1기는 어려운 혼란과 속에서 그야말로 나라가 태어나서 자리를 잡고 성장하는 그야말로 건국 일기죠. 이 시기와 그 이후에 87년 이후의 시기는 확실히 다른 시기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기의 건국 파동기도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고 제2기의 민주 발전기 이것도 잘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역사는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부정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건국의 역사로 누구나 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영토는 늘어나진 별로 않았어요. 사실 70년 동안에 영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남북이 통일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발전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참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문화, 스포츠 또 다른 모든 면에서도 세계의 선진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자유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요 국민 총선거라는 것을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국민 총선거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뽑는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 여기 뽑는 선거 없잖아요. 수상 뽑는 선거 없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제가 일본 변호사하고 자주 만나서 국제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일본 변호사 한 분이 저한테요 저녁에 이렇게 술을 한 잔 먹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소원이 하나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참 부럽대. 그래 뭐가 그렇게 부럽냐 이랬더니 자기는 총리를 한번 내 손으로 뽑아봤으면 좋겠대. 일본 사람들은요 지난 100몇 년 동안에 총리를 자기 손으로 뽑아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뽑은 건 천황을 뽑지도 못했고 총리도 뽑지 못하고 자기가 뽑은 거는 지역의 국회의원 하나 뽑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100몇 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도 자기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자기 손으로 뽑고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요. 자기는 총리 참 미워 죽겠는데 저거 좀 어떻게 바꾸고 싶어 죽겠는데 선거를 안 하니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러네 정말 그런 면이 있구나. 맞다.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고 해서 저를 보고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꼭 이걸 잘 됐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거 비용이 그 대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느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긴 그렇겠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1987년 이후에 소위 대통령 직선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했죠. 총 숫자를 세어보면요 평균 2년마다
지도자를 전 국민이 지도자를 뽑는 총선거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실현되고 있는 나라예요. 인구 5천만의 결코 큰 나라, 대국이라고까지는 안 가지만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동안에 이룩한 여러 가지 민주적인 발전의 업적으로 말하면 정말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국회의원의 이 초선율이요, 거의 40% 이상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초선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크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미국의 상원 같은 데서는 뭐 기본적으로 한 15년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당선돼서. 한국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정말 치열하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쪽에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지난 70년 동안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제대로 된 선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에 인권이 전혀 없어요. 인권이. 또 한 가지는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세금 안 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오직 나라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나라가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이번 겨울에 북한 사람들이 처할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석탄입니다. 조개탄이에요. 왜냐하면 조개탄을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논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논아줄 때 엄청난 차등으로 논아줍니다. 공산당 간부들에게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석탄을 많이 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밥도 못 끓여 먹을 정도에 적게 줍니다. 신분에 따라서 수십 등급의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에 따라서 석탄 배급량이 다 각자 다르게 지급됩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국민을 붙잡고 있는 노예로 만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라를 떠나서는 배고파서 살 수 없고, 나라를 떠나서는 추워서 살 수 없도록 국민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북한 정권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정부예요. 왜?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는 엄청나게 머리가 아픕니다. 이 사람은 국민들 한 사람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특히 공산당 간부들은 많이 먹여줘야 돼요. 벤츠도, 높은 사람에게는 벤츠도 사서 줘야 되고, 북한의 군인들에게는 총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요. 그것을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그 돈을. 그것이, 그래서 북한은 군과 당과 정부가 각자 자기가 국영사업을 벌려서 수익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장병을 먹여 살리고, 공산당 당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국가 조직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나라가 망하면요, 그날로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다 거짓.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당의 정부의 지도자의 명령에 쫓아가야 돼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북한은 이와 같이 노예들의 나라. 남한은 지도자를 2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내고 또 나라를 온갖 나라에게 자유를 향유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만일에 이 두 나라가 민족이 다르다면 이 두 나라는 절대로 서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자가 제일 불안한 것이요 바로 자기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자기 옆에 사는 사람 이웃이 또 못 먹고 맨날 굶주리고 허덕허덕대고 있으면 부자가 옆에 사는 부자는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자기 걸 쳐들어와서 뺏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민족이 다르다면 어떡하겠어요? 철조망을 칠 겁니다. 엄청나게 철조망을 치고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막고 경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정부가 그러한 국방체제를 그래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그 이웃을 그 무서운 가난한 거지 이웃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같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왜 우리는 잘 살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옆에 우리 민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같이 먹자.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면 같이 놀아 먹어야지 뭘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무서워 겁을 내. 우리 민족인데. 이것이 민족주의의 함정이에요. 북한의 위험성은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 남한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서 사회주의자라서 위험한 게 아니고 북한을 인식할 때 이것을 자기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적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이름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안보 의식의 완전 부재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일단 하여튼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이 언제 망하냐고 어떤 사람이 묻는데 그걸 김정은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김정은이가 언제 쳐들어올까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답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맨날 안심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여차하는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무력이 강하다는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동맹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안심하고 바로 이웃에 북한이 내일 모레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꾸로 김정은이나 그 김정은이를 따르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볼 때는 핵심은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 그러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게 저는 진단할 필요 없다고 봐요. 북한의 무력적인 도발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것은 미국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하루속히 이 위기 상황을, 이 위험한 상황을 깨우쳐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빨리 몰아내고 자기를 지켜주는 내 재산과 내 이웃과 내 종교와 나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자기의 정부를 빨리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잠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로 단합을 하려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한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김홍희 목사님도 국민이 단합해야 돼. 유나이트 옳은 말이에요. 근데 왜 단합이 안 될까요? 왜 단합이 안 될까요? 짧게 보면은 이거 참 정치인들이 못났어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다고 봅니다. 왜 뭉치지 못하느냐?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크게 봐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러한 각도에서 보실 때, 볼 때 과연 문제가 뭐냐? 저는 신뢰와 사랑의 부족이라고, 저는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뢰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그것은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많은 보수들 분들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좀 접어두자. 그거 자꾸 건드리면은 어떻게 지금 그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이 그거 어떻게 해? 단합할 수 없잖아. 또 거기에 좀 몰라서 속았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지해 주겠어?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제발 좀 다물고 넘어가자. 넘어가고 우리는 오직 하나, 공산주의 막자, 반공이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사실 솔직히 말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애국 저희 강연자들, 또 애국 투사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다 거의 70%가 그쪽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합되려면 박근혜 문제는 덮어야 돼. 더 이상.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의 트루스 포럼의 대표이는 김웅구 씨가 제가 초청을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쭉 2주도를 같이 투어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분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자기한테 많은 트루스 포럼의 멤버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느냐. 아직도 600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금쯤은 6만 60만 명이 돼서 어떻게 600명밖에 안 돼 이거. 하루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70%의 학생들이 박근혜 문제는 제발 좀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발 좀 종교, 기독교 이야기 좀 빼달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만 빼면 다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그야 급수적으로 그런데요. 그럼 자기가 제일 큰 고민이 그거랍니다. 회원이 안 느는데 이걸 어떻게 늘리나. 저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문제와 답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문제와 답을 거꾸로 뒤집은 거다. 문제는 정면 돌파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래 알았어 이거를 좀 덮어갈게.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암 환자 보고 아유 암은 덮어. 그 보니까 뭐 얼굴이 창백하네. 화장만 좀 고치면 되겠어.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안 돼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대증 치료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근본 뿌리에 가야 돼요. 근본 뿌리.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쳐서 거기에 바로 모든 총력을 집중해서 때려야 됩니다. 암의 원인이 무엇이야? 위다. 위를 잘라야죠. 위를 자르지 않고 어떻게 암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암의 독소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치료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 박근혜 탄핵을 무엇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 왜 잘못됐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애국운동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최근에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들고 다닙니다. 여기에 사진은 뭐냐면요. Free 박근혜 from prison. 간단해요. 박근혜 감옥에서 석방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썼습니다. 뭐 길지 않아요. 한 6페이지. 나머지는 제가 사진 붙이고 이런 거고 자료 붙인 거고 6페이지예요. 간단해요.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을 받았는데 형량이 총 33년입니다. 그분이 67세니까 요거를 다 살고 나오면 100세가 숫자를 맞추는 것 같아요. 33년의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퀘션을 보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몇 사람을 죽였냐고요. 왜? 여러분, 미국이고 어느 나라에서 형이 30년을 넘는 것은요 살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것도 연쇄 살인자예요. 연쇄 살인자. 시리스 킬러에게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3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단 한 사람도 안 죽였고 단 한 사람에게도 발길질 한 번 안 했고 손가락질 한 번 안 했는데 어떻게 30년이라는 형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퀘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안 죽였는데 왜 그러면 30년이야? 소위 말해서 뇌물이라는 거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받았으면 30년까지 안 가고 풀어줄 텐데 어우 몇백억을 뇌물을 먹었는데 30년이 싼 거지 뭐. 지금 이것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판결. 거기 그렇게 인터넷에 제목을 치고 댓글을 보세요. 다들 이야기가 수백억 먹고 30년 너무 싸다.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판결문이 160페이지라 읽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걸 읽어보세요. 그 판결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단 1원도 안 먹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뇌물죄 수사에서 제일 기본이 뭔지 아세요? 수사를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를 뒤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은행 계좌에서 또 그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의 그 저에서 단돈 1원의 이상한 수입도 없기 때문에 건들지 못한 거예요. 유일하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대신 받았다는 거거든요. 최순실이가. 그런데요, 최순실의 개인 구좌에서도 단돈 1원도 이상한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최순실이도 개인적으로 돈 받은 한 푼도 없어요. 전부 회사예요. 회사로 입금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받은 돈이 개인 최순실이 받은 돈, 회사는 뇌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뇌물죄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계법 위반이나 탈세는 조세법 위반은 될 수 있지만 뇌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이는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회사가 아직 회계 신고를 소위 회계연도 1년에 회계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는 유죄 무죄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회사가 받았다고 신고해서 이러이러한 비용으로 받았다고 신고해서 그러면 그 비용으로 신고한 그 신고가 부실 신고냐 아니냐 해서 그거는 세법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뇌물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뇌물은 공무원만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용기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죄송해서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받아 썼다. 뇌물죄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최순실이가 공무원입니까?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뇌물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 박근혜를 대신해서 받아서.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이 그 회사가 받고 그 회사의 이름으로 받고 이러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 어느 한 조각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돈을 최순실이나 또는 그 회사 이름으로 받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아무러한 지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원천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뇌물죄도 아니고 살인죄도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판사가 판결을 냈을 줄 아세요? 국정농단죄입니다. 국정농단이라는 죄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 법전에도 없는 죄예요. 오직 있는 것은 조선시대 형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형법이 아니라 탄핵, 소위 그 당시 때 탄핵이라고 그랬는데 탄핵의 그 용어가 국정농단죄예요. 국정농단죄. 이북에는 있습니다. 김일성 독재 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국정농단죄예요. 다 사형. 대한민국의 법관, 검사들이 조선시대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북한의 형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북한 형법에 의하면은 같은 당파에 속하거나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좌제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자식이 뇌물
자식이 공무원인데 뇌물을 받으면 그 자식들, 부인들 전부 똑같이 처벌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거든. 삼족을 멸했거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국가인데 그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러한 조선시대의 형법, 북한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분발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분노해서 나간 거예요. 저는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어 나간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제 생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해 보고자 해서 그 당시 때 한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애국운동에서는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째, 탄핵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운동을 절대로 패스하지 마라. 그거를 눈 감고 덮어가지 마라. 오히려 그것을 가장 1번으로 세워라. 박근혜 세이브 코리아. 동의하세요? 네. 박근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법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마지막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저와 같이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그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공기라는 중간 그 매개체가 없으면 어떠한 전달이 안 되죠.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메아리가 소리가 전달이 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로 도로가 막히면은 수송이 될 수가 없어요. 미디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소통이 되는 루트를, 새로운 루트를 개발해야 돼요. 막힌 길을 자꾸 뚫자고 덤비지 말아요. 그거를 절대로 막혀 있는데 왜 자꾸 뚫으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열려 있는 다른 길을 바이패스를 해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미국의 언론이고 세계의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영어로, 가능하면 영어로 또는 한국말도 번역을 붙여서 미국의 언론과 방송과 미국의 정부의 청원서를 내는 형태로 해서 그 바이패스를 해서 세계는 지금 하나예요.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고 CNN이 보도하면은 한국의 조선일보, KBS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못 덮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략은 그거예요. 맞습니다. 전략은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패스를 해야 돼요. 노리는 것은 CNN, 뉴욕타임스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의 새로운 애국투쟁 방법을 우리 해외에 사시는 독보 여러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서